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차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차분 프라이버시, 가명 처리, 이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상충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개인정보는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효용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 정보 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상충관계에 대한 어떤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법들은 주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식별 처리나 익명 처리, 이런 기술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처럼 그 정보 주체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이 가지는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법은 기존의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기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비식별 처리가 되는지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K 익명성을 주로 기준으로 삼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보 주체의 위험의 수준을 판단하도록 그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 분석을 한 다음에 K 익명성 값이 그 전문가들이 설정한 평가 기준보다 높다면 그 안전하고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 비식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조치, 비식별 조치나 아니면 규범적으로 목적 삼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비식별 정보라고 해도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식별이 가능한 이유는 그 공격자에게 보통 보조 정보, 아니면 앞에서 이제 백대열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경 지식이라는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이것과 이 비식별 정보를 링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보 주체, 숨어있던 정보 주체의 그 식별자들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리뷰와 IMDb 리뷰 정보를 결합을 해서 일부의 정보 주체를 식별해내는 어떤 이런 연구 결과를 낸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가명 정보를 규정하면서 이 재식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28조의 모순에서 그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 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식별 가능성에 관련된 어떤 그 기존의 논의들이고요. 다만 2003년도 이후로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건 바로 재구성 그리고 소송 여부 공격입니다. 이것들은 식별 가능성이 없는 통계의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존재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식별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는 궤를 또 달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 공격과 관련하여 이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이 왼쪽에는 어떤 약간 태뷸레이션, 그러니까 통계 결과물의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전체 뭐 인구가 몇 명이고 성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혼인은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통계로 작성돼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또 그거 공개될 때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구성 공격을 이용하면 이 통계 자료를 다시 개인정보 파일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통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류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 알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연구자들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많은 결과가, 특히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보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하고 있는 인구조사국은 2010년도에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3억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복원을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의 정보는
46% 이상이 정확하게 복원, 다시 말해서 재구성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약 17%는 공개되어 있는 어떤 상업적인 개인정보를 결합해서 그 식별자까지 복원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면 예컨대 개인정보에 잡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정확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 정확도를 얼마큼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연구자들은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면 이 체리 그로스라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여성의 신장이 리투아니아 여성의 평균 신장보다 2인치가 작다라는 사실이 공격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이 공격자는 리투아니아 여성의 평균 신장만 알아도 이 체리 그로스의 그 개인정보, 즉 신장이 몇 센티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공격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조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보조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이 위험성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즉 옵트아웃 상황만큼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입니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이 옵트아웃 상황보다 조금 덜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정보의 효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엡실론만큼 이제 허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인구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주체에게 사실은 굉장히 내밀할 수도 있는 정보들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 수집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 주체로서는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상황만큼 거의 그만큼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분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그 정의, 다시 말해서 엡실론만큼만 벗어나야 된다는 그 정의에 의해서 그 개인정보의 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익명성 같은 방식은 그 보조정보에 따라서 그 공격의 가능성, 정보 주체의 위험이 평가되는데, 이 차분 프라이버시는 보조정보가 어떤 내용인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건 아주 간략히 보고 넘어갈 텐데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먼저 큐레이터,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이걸 계산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주는 이런 큐레이터 질의응답 모델을 먼저 가정을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용자에게 응답값을 제공할 때 그 참값을 제공하기보다는 변조를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바로 이런 그 전에서 보았던 재구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차분 프라이버시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어떤 이 개인정보 파일에서 HIV 양성의 환자 비율을 알고 싶다라고 질의를 했을 때 0.38%라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이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에 따라서 일정한 잡음을 추가해서 0.42%라고 말해준다면 그 결과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효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최초의 개인정보 파일을 재구성하는 공격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엡실론, 그러니까 이 옵트아웃 시나리오보다 얼만큼 더 개인정보의 효용을 인정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보호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호 비용을 얼마나 작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 정보 주체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와 동일한데요. 이는 법경자에게서 논의하는 사회 선택의 문제로 대치 또는 설명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글이나 애플 등은 이 차분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지역 모형을 통해서 차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고, 페이스북 등은 앞에서 설명한 중앙 모형을 통해서 차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중에서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2020년도 인구조사부터 이 차분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 이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데이터 스와핑이라는 어떤 비식별 처리 기법을 대신하는 방식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이모지, 그러니까 이 이모티콘들의 어떤 빈도수와 관련하여서 주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장밋빛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국이나 아니면 구글 등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하면서 확인하게 된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현재로는 이걸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국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차분 프라이버시 이론을 직접 연구를 했어야 했고 또 그 구현 방식도 직접 다 연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 교수님께서도 처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관련 연구자들이 굉장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운영상의 문제도 존재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차분 프라이버시의 목표 지점이 지나치게 개인정보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크롬 웹브라우저에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효용을 과다하게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이유로 다른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또 미국에서는 인구조사국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먼저 개인정보 파일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변조된 값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식별 가능성의 플레인에서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DP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어떤 포멀하고 퀀티파이어블한 프라이버시의 논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1980년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이후에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들이 세계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과학과 법학 사이 가류가 필요하다는 연구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은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요건으로 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크게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DP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 분석, 그러니까 큐레이터 모델을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 그 파일 자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의 분석 결과값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영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과 법학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